영업이익률 15%,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였던 포르쉐가 2025년 3분기에 9억 600만 유로,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연간 누적 영업이익률이 0.2%까지 추락했다는 겁니다. 한때 페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카의 상징으로 군림하던 포르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새로 취임한 CEO가 과연 이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 있을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포르쉐 에이지에 새로운 수장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마이클 라이터스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맥라렌에서 CEO를 했던 사람이고, 그전에는 페라리에서 8년 넘게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포르쉐 입장에서는 꽤나 급하게 외부 인사를 데려온 셈인데 10년간 포르쉐를 이끌었던 올리버 블루메가 물러나면서 이 자리가 비었거든요. 블루메는 폭스바겐 그룹 전체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포르쉐의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라이터스가 포르쉐에 온 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마칸과 카이엔 개발을 주도했던 경력이 있어서 포르쉐 내부에서는 이 사람을 외부인이면서 동시에 내부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페라리와 맥라렌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영 방식을 경험했고 포르쉐의 DNA도 알고 있으니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겁니다. 포르쉐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타이칸이라는 전기차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2024년 포르쉐 타이칸의 전 세계 인도량이 2836대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2023년 대비 49% 감소한 거라서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반면에 가솔린 모델인 911은 2% 늘었고 카이엔은 18% 증가했는데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거든요. 포르쉐를 사는 고객들은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르쉐의 감성이 빠진 전기차를 거부하는 거죠. 포르쉐를 타는 건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겁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핸들을 잡았을 때 전해지는 노면의 감촉,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그 리듬감, 이런 것들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거든요. 타이칸은 기술적으로 훌륭한 차였지만 이 모든 감각적 요소들을 전기 모터의 조용함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팬들은 여전히 911을 선택하고 타이칸은 전 시장에 남아있는 거죠. 중국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포르쉐의 2024년 중국 판매량이 56,887대로 2023년 79,283대에서 28%나 급락했거든요. 포르쉐의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인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전체 실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샤오미나 지커나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더 뛰어난 성능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 거기다 훨씬 저렴한 가격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포르쉐 타이칸의 미국 기본형 가격이 10만 9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니오의 프리미엄 전기차는 이 절반 가격대에서 비슷하거나 더 나은 스펙을 제공하거든요. 100년 넘게 쌓아온 포르쉐의 기술 노하우도 이 가격 장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포르쉐 배지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배 가격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층은 더더욱 그렇고요. 포르쉐가 전기차에 올인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9년 타이칸을 처음 내놓을 때만 해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무시무시했거든요. 테슬라가 전통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유럽연합은 내연기관 퇴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포르쉐 입장에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칸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정체기에 들어선 거거든요. 202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에 대한 우려, 중고차 가치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고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은 더 타격이 컸는데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 거죠.
포르쉐의 수익 구조를 보면 상황이 더 암울한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제조 원가가 훨씬 높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차량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타이칸처럼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하면 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내연기관 911 한 대 팔면 남는 마진으로 타이칸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의 두세 배는 되거든요. 그런데 911은 잘 팔리고 타이칸은 안 팔리니까 수익성이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4천만 유로에 불과했는데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한 수치입니다. 99%라는 게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1조 원 넘게 벌던 회사가 몇십억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거든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라이터스 CEO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 정리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중국 전기차들이 포르쉐를 이기는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거든요.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 내비게이션 정확도, OTA 업데이트 주기,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것들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앞서 있습니다. 포르쉐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사용자 경험이 뒤처지면 젊은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구조 개선도 시급한데요. 전기차 개발에 쏟아부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데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대당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이러면 판매량이 더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라이터스가 이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텐데 독일 노동법 하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만 밀지 말고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포르쉐는 2026년에 카이엔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동시에 내연기관 모델도 계속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카이엔 전기차는 1139마력으로 포르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산 모델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타이칸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나마 희망인데요. 유럽과 중국이 무너지는 동안 미국에서는 포르쉐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2024년에도 증가했고 20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유럽이나 중국 소비자들보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전기차 전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라서 포르쉐의 내연기관 모델들이 아직 먹히는 거죠. 하지만 라이터스가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타이칸을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결정한 건 이미 몇 년 전 일이고 그 결과는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린 결정의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는 과거를 복원할 수 없고 오직 미래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포르쉐 새 CEO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포르쉐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벤츠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2024년 벤츠 코리아 판매량이 6만 6,400대로 2023년 76,697대에서 13.4% 하락했습니다. 한국에서 7년 연속 수입차 1위를 지키던 벤츠가 BMW한테 왕좌를 내줬거든요. 2024년에 처음 역전당했고 202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벤츠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인데요. 벤츠 EQE 350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주변 차량 87대가 전소됐거든요. 이 사건 이후 벤츠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게다가 화재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파라시스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업체라서 왜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가 이런 배터리를 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벤츠 코리아가 위기를 돌파하려고 올해 4월부터 판매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기존의 딜러 중심 판매 방식을 버리고 본사가 직접 가격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벤츠 모델을 사도 어느 딜러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딜러들이 자기 인센티브를 깎아서 할인을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 사도 같은 가격,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벤츠가 에이전시 방식을 도입한다는 건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BMW한테 판매량에서 밀리니까 할인폭을 더 키워서 물량을 맞추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벤츠가 원래 저렇게 싼 차였나 하는 인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제 정가를 받고 대신 서비스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미 떨어진 신뢰를 가격 정책 바꾼다고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BMW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보면 단순히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진심으로 투자했기 때문이거든요. BMW는 1995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해 판매량이 714대밖에 안 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다른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때도 BMW는 남았고 2000년에는 외국 자동차 기업 최초로 한국인 대표이사를 임명했거든요. 2014년에는 영종도에 아시아 최초 BMW 드라이빙 센터를 지었고 2017년에는 안성에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해외 법인 중 최대 규모의 부품 물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천 청라에 707억 원을 들여 RD 센터를 확장했거든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투자라서 BMW 본사가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부산 모터쇼가 취소됐을 때 BMW가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5시리즈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 최초 공개를 한국에서 한 거거든요. 5시리즈의 전 세계 판매량 중 약 20%가 한국에서 팔리는데 BMW는 이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전장과 2열 공간을 더 넓히는 맞춤형 설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낸 거죠. 20대에서 30대 젊은 소비자층에서 BMW와 벤츠의 격차가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2019년만 해도 이 연령대에서 두 브랜드 판매량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BMW가 벤츠보다 2배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BMW를 수입차 입문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벤츠는 화재 사건 이후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는데 BMW는 2018년 화재 문제 이후 책임감 있게 대응해서 신뢰를 회복했거든요.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벤츠가 아무리 할인을 해도 아무리 광고를 때려도 소비자들 머릿속에 박힌 화재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BMW가 쌓아온 30년의 신뢰를 벤츠가 따라잡으려면 똑같이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 말에 지커가 한국 딜러와 계약을 체결했고 BYD와 X항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있거든요. 포르쉐 타이칸 가격의 절반으로 비슷한 스펙을 제공하고 배터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른 게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차량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한국을 얼마나 오래 서포트할 것인지도 본다는 거거든요. BMW가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는데 지커가 들어와서 몇 대 팔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철수해버리면 AS는 누가 책임지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벤츠가 CES 2026에서 전기 GLC를 공개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벤츠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GLC를 전기화한 거거든요. 스펙을 보면 출력 483마력, 주행거리 최대 713km, 800V 고속주전 시스템으로 10%에서 80%까지 16분 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9.1인치 MBUX 하이퍼스크린으로 메르세데스 역대 최대 크기고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I를 통합한 MBOS를 탑재했거든요. 포르쉐와 벤츠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포르쉐는 여전히 하드웨어, 그러니까
마력 토크나 가속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벤츠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벤츠는 이미 파악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손을 잡은 겁니다. 전기 GLC가 비건 인테리어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단순한 럭셔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포지셔닝을 잡으려는 거죠. 타이칸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가 실패한 포르쉐와 달리 벤츠는 포트폴리오 전체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한 개 모델로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전기화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전기 GLC는 미국에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고, 한국 출시는 벤츠 코리아의 새 판매 구조가 시행되는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포르쉐 이야기로 돌아가면 라이터스 CEO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포르쉐다움을 되찾는 것이거든요. 타이칸이 실패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가진 감성을 전기차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넘게 엔진 소리와 함께해온 브랜드가 갑자기 조용한 차를 내놓으니까 기존 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2026년에 출시될 카이엔 전기차가 테스트 케이스가 될 건데요. 1139마력이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 차가 포르쉐의 감성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입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조용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가속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핸들링의 정밀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거든요. 포르쉐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은 전기차 전환 정책이 워낙 강력해서 내연기관 모델 판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은 로컬 브랜드들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그나마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을 함께 팔 수 있는 시장이라서 포르쉐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이 포르쉐한테는 생존을 건 한 해가 될 건데요. 새 CEO가 취임했고 카이엔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검증되는 시기이거든요. 만약 이 모든 게 실패하면 포르쉐는 더 이상 독립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다른 브랜드와 통합되거나 최악의 경우 매각까지 거론될 수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포르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한때 드림카의 대명사였던 포르쉐가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그렇게까지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같은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애초에 2억 원 넘는 차를 살 여력이 있는 소비자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가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포르쉐한테는 악재거든요. 결론적으로 포르쉐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포르쉐다움을 전기차에 담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중국 브랜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 시장 손실을 메우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포르쉐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라이터스 CEO가 페라리와 맥라렌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이 포르쉐에서 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페라리는 여전히 내연기관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맥라렌은 소량 생산 고가 모델에 집중하는 브랜드라서 포르쉐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포르쉐는 연간 3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대량 생산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경영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라이터스가 이 차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느냐가 포르쉐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영업이익률 15%에서 0.2%로 타이칸 판매량 49센트 급락, 중국 시장 28% 감소.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포르쉐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100년 넘게 스포츠카의 정점에 있던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2026년이 포르쉐의 반등 원년이 될지, 아니면 몰락이 가속화되는 해가 될지, 새 CEO와 새로운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